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께 당연히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KBS가 지금 다시 시끄럽습니다. 사장 네.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이거부터 좀 일단 좀 점검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노 기자가 예.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진행 경과 좀 일단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먼저. 네, 우선 지금 가장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사장 선임 절차잖아요. 지난 4일에 이제 4명의 KBS 사장 지원자들이 공개됐는데 네. 뭐 알려졌다시피 KBS의 박민 사장과 박장범 뉴스9 앵커, 9시 뉴스 앵커죠. 그리고 김성진 방송뉴스 주간, 그리고 김영수 전 하나건설 부문 부사장 이렇게 4명입니다. KBS 사장에 이렇게 적은 인원이 지원한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적은 인원입니까? 네, 그렇죠. 보통은 한 15명 안팎 정도였고 정말 많을 때는 2014년도였나요? 한 30명 정도가 지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와, 그래요? 네, 근데 딱 누가 생각해도 KBS 사장인데 그래도 국가기관 방송이고 공영방송 사장인데 4명이 지원했다. 보통 이제 서류에서 3배수 정도를 거르고 예전에 이제 정책 설명회 같은 거 시민들 대상으로 할 때 한 서너 명 정도가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인원인 게 좀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현상이네요. 그렇게 네, 듣고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사회가 이 4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오늘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14일에 이틀간 서류 심사를 하고 그리고 23일에 면접 심사 거쳐서 최종 후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그런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장 선임 관련해서는 논란이 뭐 두 갈래 정도로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문제, 지원자들이 부적격하기 때문에 뭐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KBS 언론노조 KBS 본부라던가 또 언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모 절차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게 시민 참여하는 그 평가 제도가 빠지게 됐잖아요. 이번에 그거 안 한다면서요? 네, 그게 지금 박민 사장 보궐 선임 때부터 빠지게 됐는데 네. 그걸 이번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재공모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서기석이 사장 같은 경우는 연임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박민 사장 보궐 선임할 때 박민 후보를 좀 밀어붙이려고 했다라는 정황이나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역대에 비해서 4명 지원은 되게 적은 숫자라고 했는데 그 현상은 어차피 뭐 거의 정해진 거나 진비 없어서 혹시 이런 인식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 현상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금의 KBS 사장 절차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다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는 너무 제가 단언하는지 모르겠으나 박민 현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네. 박장범 현 앵커의 지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그러면 재미난 대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9시 뉴스 앵커를 한다는 건 되게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내던지고 사장에 도전을 한 거거든요. 내던진 겁니까? 뭐 일단 사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글쎄요, 근데 뭐 유지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앵커를 하면서 사장 지원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보통 사장 네. 지원하면 그 앵커 자리 보통 물러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이긴 한데. 그렇죠.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소식은 들리는 것 같지 내던지지 않고. 않았다는 걸 포인트로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보면은. 네. 그러면 누가 사장이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시간 낭비인가요, 그러면? 글쎄요, 지금 이사회 구성이나 또 이제 박민 사장 행보를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박민 사장 유력설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연임을 할 때쯤에는 본인이 하는 그런 행보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KBS 내부에서 그 언론노조 KBS 본부뿐만 아니라 좀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노동조합이나 그리고 그냥 전체 구성원들을 좀 대표하는 직군별 그런 협회들 같은 경우에도 다 반대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 같은 걸 밀어붙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본인 임기가 거의 끝난 시점에 하고 있다. 이거는 연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신호이고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사장이 이제 그 박민 사장 밀어줬다는 그 논란에 이사장이 연임을 한 상태이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박민 사장 유력설에 대해서는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박장범 앵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선도 KBS 안팎에서는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박민 사장 입장에서 한번 해석한다면 내가 그 짧은 단명의 어떤 그러니까 보궐 사장을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KBS 사장을 할까? 그러니까 연임까지 보장이 되니까
사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 4명의 면면을 봤을 때 네. 지금 이미 언론노조 KBS 본부가 4명 모두 부적격자라고 단언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설령 박민 사장의 연임이 실패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셋 중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거 자체도 지금 언론노조 KBS 본부나 KBS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다. 뭐 그게 그거다 사실상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 덧붙이자면 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와는 별개로 이른바 시민사회에서 환영할 만하고 언론계나 학계에서도 이 사람쯤이면 KBS 사장에 임명될 만하다, 자격이 있다라고 평가될 만한 사람이 한두 명쯤은 지원을 했었어야죠. 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4명 모두.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닌데 뭐 개인의 자유니까 내가 하기 싫다는데 누가 그걸 등 떠밉니까? 그러나 안타깝죠. 큰 틀에서 보면.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양대 노조는 지금 파업을 결의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실제로 파업까지 돌입하느냐?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사장 선임 절차가 이제 그 강행으로 계속 간다는 걸 전제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양대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서부터 이게 좀 그래요? 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노조가 각각 조합원들 대상으로 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두 노조 결과를 봤을 때 KBS 본부는 이제 93% 그리고 KBS 노동조합이 89% 찬성으로 했고 또 전체 재적 대비로만 봐도 과반이기 때문에 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고는 모두 갖췄다라는 건데 뭐 지금 KBS 본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또 연차 휴가 투쟁이라는 걸 해서 뭐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 연차를 내고 다 같이 이제 서울 KBS 앞에 모여가지고 뭐 총회를 또 한다고 해요. 앞으로 수위를 높여간다고. 오늘? 네, 오늘 오후에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KBS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온도차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KBS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를 일단 KBS 본부와 같이 내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과거에 양대 노조 파업 이런 걸 보면은 뭔가를 같이 하는 그런 액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같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 발표할 때쯤에 낸 성명이 뭐냐면은 지금 비판을 한 게 문재인 정권 뭐 전후에 2명의 사장 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개혁적인 사장을 잘 뽑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뭐 파업으로 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청취자들이 잠깐 모르실 테니까 제가 KBS 몸담았으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절대 다수 노조고요. 예. 한 2,000명쯤 됩니다. 조합원이. 예, 그 언론노조 KBS 본부가 진보 성향으로 일컬어지고요. 네. 그리고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이 별도로 있는데 KBS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몇 명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몰라요? 예, 적긴 훨씬 적고요. 예, 그런데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뭐 짐작 가능하고요. 근데 보수 성향이고요. 그 두 개가 이제 양대 노조고 나머지 노조들은 극소수기 때문에 좀 뺀다면 그 양대 노조는 성향도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박민 사장을 보는 입장도 완전히 결이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둘 다 쟁의행위에 가결을 해놨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그런데 언론노조 KBS 본부든 KBS 노동조합이든 전면적으로 사장 연임을 반대하는 무기한 뭐 전면투쟁, 전면파업 이거를 들어가기에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좀 단정적으로 제가 좀 얘기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망하시는 예. 근거가 뭘까요? 아니 그게 이제 출구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뭐 4명 중에 설령 뭐 박민 사장이 연임을 안 한다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3명도 부적격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한다 한들 예. 어떤 출구가 안 보여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다 물러나야만 그게 출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잠깐 바로 잡을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금요일이긴 한데 다음 주 금요일에 연차 요번 주가 투쟁을 합니다. 네, 제가 그걸 좀 실수를 했는데. 18일 금요일에 네. 그 연차 투쟁과 더불어서 그 문화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예. 광화문 앞에서 뭐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제 지키자라는 취지의 또 많은 시민들이 좀 함께 했으면 하고 좋겠네요.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바로잡을 게 너무 제가 단언적으로 파업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또 KBS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간 네가 뭔데 우리의 어떤 투쟁 의지를 함부로 재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건데 네. 그런데 쉽지 않다. 확실히 예. 그 이전과는 기류나 기조가 많이 바뀐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 그 지난 7일에 이 양대 노조 각각의 그 파업 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가 나왔고 예. 이때 또 KBS 가치 노조라고 있어요. 이 노동조합이 뭐 우리는 두 노조 모두에 동의하지 않고 뭐 탈진영을 추구한다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나온 그 소수 노조죠. 비교적 네. 소수 신생 노동조합인데요. 거기에서도 박민 사장에 대한 그 신임 투표를 한 결과 굉장히 압도적으로 불신임을 하고 연임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그 팀장단들 같은 경우에 그 시사교양 PD들 같은 경우에 또 보직 사퇴를 한 적이 있고 예. 또 최근에 기술본부 팀장단도 53명이 그렇게 보직 사퇴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또 이번에 뭐 전국 조합원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것도 박민 사장 취임하고 또 처음 있는 일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좀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조금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박민 체제에서 임명된 간부들이 수십 명씩 막 보직 사퇴를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박민 체제로는 더 이상 KBS는 안 된다. 다른 사장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실주의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4명 중에 1명이 사장되는 건 불가피하다 치고요. 최소한 박민 사장은 연임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건 맞다. 아하. 설령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네. 왜냐하면 지금 KBS가 저널리즘 차원에서 보면은 뭐 신뢰도나 영향력이 너무나 많이 추락을 했고요. 그리고 사건 사고도 너무나 많았고요. 뭐 김희가요 사태를 포함해서. 요번에 한글날도 무슨 자막 사고 있었던데. 네, 그러니까요. 네. 예. 뭐 기억을 기억이라고 표기한다. 디귿을 디읒으로 썼다면서요. 네. 그런 사건 사고 너무 많았고 네. 또 수신료 문제도 지금 박민 사장이 전혀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 일로만 걷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든 저널리즘 측면에서든 어떤 측면에서든 박민의 연임은 KBS가 너무나 추락을 이미 했지만 더 추락하는 길이다. 그래서 박민 체제에서 임명된 팀장이라는 간부들도 수십 명씩 지금 보직 사퇴를 지금 결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명 중에 설령 사장이 나온다 할지라도 박민 사장의 연임은 좀 당이론적 차원에서 예, 좀 부당하다라고 논평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옛날 정치용어로 쓴다면 그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 혹시 이런 걸까요? 언론노조 KBS 본부 입장에서는 예, 제가 또 이게 뭐 MBC에 와서 뭐 저희가 뭐 너무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요. 만약에 박민 사장이 연임을 한다. 내지 뭐 박민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한다. 그럼 KBS가 어디까지 내달릴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아니 뭐 이미 많이 내달리고 있어서 뭐 제가 노 기자가 얘기해 주시죠. 왜냐면 또 제가 이게 뭐 뭔가 했던 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지금까지 봐온 것 그 이상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주목할 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노 기자도 지금 현업에 있지만 신뢰도 영향력 추락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드라마틱하게 추락했지만 네. 업계 네. 기자협회보가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쵸. 얼마 전에 나온 거. 그거는 노 기자 같이 현업에 있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언론사들의 신뢰도 영향력을. 거기서의 KBS 추락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예. 정치평론의 영역으로 좀 약간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어떤 당위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혹시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가 KBS 안에서의 박민 사장의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제어할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2016년을 돌이켜보면 그렇죠. 2016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4월 총선이 있었고 새누리당이 180석을 한다라는 막 전망들이 나오던 때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가을에 국정농단이 터졌습니다. 맞아요. 그 2016년에 제가 KBS에 몸담았을 때니까 그 돌이켜보면 아무리 정치권이 요동을 치더라도 KBS에는 어떤 확실한 신념을 가진 그 몇몇 사람들이 예. 그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간부직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이 뭔가 그런 요동치는 정치권 속에서 뭔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전향적으로 뭔가 저널리즘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인물들이 고스란히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기대하기 KBS는 힘들어요. 갈라파고스 제도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체제가 뭔가 바뀌지 않는 한 지난번에 그 국정농단 그 국면 시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때 가장 늦게 변한 게 MBC였죠.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KBS 같은 경우도 소극적으로 보도한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네, 뭐 그런 걸 되짚어 본다면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겠죠. 단적으로 지금
뭐 명태균, 김대남 사태를 보도하는 양이나 질을 보면 KBS는 이른바 보수 종편이라고 불리는 언론사들보다도 훨씬 더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그냥 모든 거를 정치권의 여야 공방으로만 한 꼭지 정도 보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탐구하고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보도는 아예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S가 가장 심해요. TV조선이나 뭐 다른 채널A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더 심하다? 예. 가장 심해요. 모든 언론사 통틀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전국 변화에 의해서 좀 변화의 조짐을 보일 것이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한번 좀 그냥 그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번 좀 제가 발제를 하겠는데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보도 내지 오죽했으면 평론. 여기서 오죽했으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런 보도 내지 평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모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더라. 내지 보수 종편의 앵커가 이런 말을 했더라. 근데 그 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거더라. 이런 어떤 그 보도 내지 코멘트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노지민 기자가 몸담고 미디어오늘도 보도 많이 하던데.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저희는 원래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사례가 일단 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은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보도 자체를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거나 혹은 이 보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거나 그런데 이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좋은 보도이거나 아니면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이라고 하는 그 이제 수식을 붙였는데 이재석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김종배 앵커가 이 문제를 다루고 싶다라고 한 이후에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노 기자랑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은 미디어지인 미디어 오늘에서 그런 인용 보도를 좀 꽤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미디어지의 특성이 있으니까 또 이해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언론사들 중에 진보 성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곳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보수 성향 매체에서 어떤 앵커 또는 논설위원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인용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이제 노진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해될 법하죠. 일단은 예, 충분히 이해될 법하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보수 성향 언론들도 질타를 하겠느냐. 말 그대로 오죽했으면이죠. 예, 그러니까 그 오죽했으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해될 법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보편적이고 매우 일반적인 관점이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소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죽했으면 보수 언론조차 저렇게 그러니까 입장을 내놓을까 이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틀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되는 게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줘요. 첫째. 여기에는 뭐냐면 특히 이런 걸 이제 진보 쪽에서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보수 윤석열 정부다 보니까 어떤 권력 신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접근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보수 언론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 안에서의 기류가 어떤지를 엿보는 하나의 창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논설위원회 칼럼이라든지 어떤 보수 종편 앵커의 어떤 코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창으로 삼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분위기 파악.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기능에 부합되는 하나의 표본 사례라고 볼 수 있느냐. 일단 이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점은? 제한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한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내밀하게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런 어떤 보수 언론의 그런 흐름들이 범보수의 어떤 균열 양상이라든가 보수 언론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창으로서 제한적으로는 가능하다. 엿볼 수 있는 엿보기 창으로는 가능하다. 제한적으로. 예. 그렇죠. 이게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외부 기고자들의 칼럼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겠지만 논설위원급 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를 대표해서 뭔가를 논조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런 주장의 추세를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이게 잠깐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넘어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가 전례 없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변화로 봐야 될 거고 다만
진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는 좀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사실을 발굴하고 이런 과거의 국정농단 보도처럼 뭔가 기사. 보도 경쟁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나오느냐로 이어져야겠죠. 바로 그거거든요. 특정 논설위원회 특정 칼럼의 특정 한 대목이 창으로서 얼마나 기능을 하느냐. 어찌 보면 그 기류를 파악을 하려면 보수 언론의 알아서 스트레이트 보도 그러니까 어떤 그 보도의 경향이 어떠냐를 보는 게 어찌 보면 더 뭔가 본래적인 창이 될 텐데.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금 첫 번째 질문 이걸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면 국정농단 전에는 이런 보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는 뭐냐면 기시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어떤 국정농단 탄핵까지 갔던 것의 시원을 따져보면 그때 TV조선,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 간의 갈등 여기서 이른바 최순실이라고는 최초 보도가 TV조선이죠 그때 이진동 기자를 그렇죠. 필두로 한. 예. 예. 최초 보도가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중간에 꺾이면서 한겨레로 넘어가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JTBC에서 이제 결정적 물증으로 태블릿 보도를 예. 하면서 이제 탄핵 국면으로 확 갔던 그러면서 결국은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 간의 파열음 이것이 결국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원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억이 깔려 있다 보니까 예. 혹시 요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 전제를 깔고 예의주시하는 측면 이게 있는 것 같거든요. 기대가 섞여 있다 말하자면.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대가 일견 섞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뭐 그 기대를 막 뭐 많이 진하게 담아가지고 그렇게 뭐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예, 이제 기대라기보다는 한번 보자. 예,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례적인 그런 칼럼들이 이제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 자체가 주목할 만하고 눈에 띄니까 일단은. 예. 저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여사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 자체가 잘 언급되지 않던 신문에서 그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름을 언급하는 그 수위 자체가 바뀌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한 변화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 보다가 두 가지가 좀 인상 깊었는데 그 JTBC 5대0 라이브에서도 이 보수 언론의 칼럼에 대해서 이제 각 패널들이 얘기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여기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언론 매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논설실장 칼럼이 있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마치 보수의 정론지라고 생각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온 조선일보가 보수 정권 막판에는 여지없이 탄핵을 선동하고 나선다는 얘기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쓴 그러니까 파이낸스 투데이는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 보수인가라는 그 제목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그런 칼럼을 관련해서 좀 빗대어서 비판을 하는 논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의 창으로서 어떤 보수 진영의 기류를 읽고자 한다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창은 역시 일면, 사실 보도. 일단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로 국한하면 조선일보는 요지부동이에요. 지금 요지부동이고 중앙일보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제 관찰로는 동아일보만. 다만 눈에 띄는 게 동아일보예요. 네. 동아일보는 이번에 명태균 사태 이런 게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약간 이건 시선 집중의 고유명사로 쓰면 안 되는데 약간 삐딱한 약간 삐딱한 보도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명태균 건이 터지면서 이제 계열사인 채널 A까지 예. 가세를 해서 뭐 인터뷰를 계속 보도를 하고 적극성이 보이죠. 네.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주시해야 되는 한 대목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른바 언론계에서는요. 네. 그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와 결을 달리한다라는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윤석열 농담 정부- 섞어서 이건 농담입니다. 야당지 같다. 막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거 농담이에요. 동아일보가 들으면 불쾌할 텐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수 언론이지만 전체적인 철학은 보수 쪽에 당연히 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를 대하는 어떤 태도나 보도의 결은 다르다. 네. 이런 평가는 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관찰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사실은 약간 삐딱하게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동아일보 본지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뭔가 뛰어들어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 기억에 맞다면 이번 명태균 건 말고는 사실은 동아일보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칼럼 같은 걸 빼면 사실 보도는 별로 없었고 다만 어떤 중계 보도
그러니까 해서 이제 그 편집으로 키우느냐 마느냐에서의 논조의 차이는 있었지만 있었죠. 예. 발굴 취재의 영역에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무튼 명태균 건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어질 것이냐 이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네. 이런 현상인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2016년 대자비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아직은 약간 섣부른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많은 정보량이 있는데 쓰지 않던 것들을 쓰기 시작하느냐 기자들을 놓고 보면은 뭐 아무래도 대통령실 주변을 취재를 하면서 좀 가깝게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기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법조계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 터닝 포인트가 올 것이냐가 좀 관건일 건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는 맞지만 다만 이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뭐 가십성 보도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은 뭐 성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다루고 있잖아요. 요거 자체는 의미 있는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그 이율 배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보수 언론의 앵커나 논설위원이 특정 칼럼이나 뭐 클로징 멘트에서 어떤 보수 진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한마디를 던진다. 그게 창의 기능을 한다면 그러면 특정 논설위원이나 특정 앵커보다 보수 언론사에서 축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관련 문제에 대한 축적 정보량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 그런데 그게 적극적인 스트레이트 보도, 발굴 취재 보도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현상에서 결국은 어떤 2016년 대자비가 발생하느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재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판단 준거가 될 것이다. 아직은 뭐 좀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다만 이 막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이제 곧 네.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중론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녹취나 텔레그램 같은 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른바 물증, 스모킹건 그런 것들이 지금 공개되면서 이 막이 펼쳐지면 보수 언론들도 더 이상은 뭐 이렇게 축소하기만은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막이 열리고 나서의 보수 언론들의 어떤 보도 행태를 좀 한번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아일보가 왜 그런 삐딱선 혹은 결을 달리하느냐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그걸 다 소상히 모르겠어요. 아마 내부자가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할 텐데 바깥에서 보기에 하나의 요인을 좀 얘기하자면 저는 어떤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팔린다. JTBC가 홍석현 회장이 적극적으로 손석희라는 사람을 영입한 것도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손석희라는 사람을 가져와서 우리가 좀 결을 달리하는 보도를 해야만 먹힌다. 시장에서 더 팔린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보수 색깔을 오히려 JTBC에서는 입혀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손석희 사장 체제는 스스로 이제 합리적 진보를 지향한다고 표방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나 채널A의 이런 어떤 선택도 그렇죠. 그런 시장주의적 관점에서의 영리한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 본질 요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어찌 본다면 하나의 또 정반대되는 요소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2016년 이른바 보수 언론의 어떤 파열음이 자신들의 그 장사에 이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그들은 복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면 2016년과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그 정권의 비위를 발굴 취재를 해서 일대 타격을 가하겠다라는 의지로까지 연결될 거냐. 이건 2016년의 경험이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에서 바라보는 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들 내부에서 또 숙고될 것이다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요소가. 예, 아마 고민들이 많겠죠. 그리고요. 2016하고 지금 2024년 이 8년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매체 환경의 변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맞아요. 비롯해서 맞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뭐 축소한다고 축소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 지금 뉴스토마토라는 이 작은 매체가 보도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실어 날라지면 이거는 뭐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유통력 측면에서는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입을 닫는다고 해서 묻히는 게 아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조그맣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재석 기자의 시장주의도 여기서 발동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원치 않더라도. 그런 또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면에 어떤 상반된 요소가 지금 함께 작동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 임계점에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임계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도 그런 거 놓고 본다면 그 맥락에서 이제 지금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뭐 속칭 지지고 볶는
이런 어떤 과정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만 좀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언론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정치 논리하고 제가 볼 때 언론 논리가 다를 게 아니라 결국은 뭐 조중동이 그렇다고 해서 진보 성향의 독자들을 끌어들이겠다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어떤 중도층까지 어떤 확장을 그 목적으로 할 텐데 그렇게 놓고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거죠. 정치 논리하고 언론 논리 제가 볼 때는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진보 보수 이거를 계속 뭔가 분류해서 말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 언론사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은 사실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들이 절대적인 다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수적이라고 대표되는 언론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전체 주류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축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포개진다니까요. 네. 모든 게 다 포개져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네. 아무튼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하나를 좀 추출하는 걸로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죠.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